네. 네, 오늘 개강하는 날이죠. 지금 이해독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처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헌법 과목에 대한 좀 개괄적인 내용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하고 간단하게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헌법은 일단 다른 공무원 시험에서 보게 된 헌법 과목과 범위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헌법은 일단은 총론, 그다음에 기본권, 그다음에 통치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시험은 여기까지 다 시험 범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1조부터 이제 9조까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10조부터 이제 36조까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40조부터 130조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통치 조직의 조항 수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지만 우리가 헌법 공부는 주로 판례 공부예요. 판례가. 그래서 판례가 많은 단원이 여기 기본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항 수로 본다면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지만 전체 헌법 공부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은 80% 당하는 그런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른 헌법 과목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양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80% 정도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산다 그러면 그냥 헌법 기출문제집을 사면 여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경찰헌법 기출문제 해야 하지만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잘 이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헌법은 여기서 이제 개념하고 그 다음에 판례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90%입니다. 90%고 이게 10%예요. 10%. 그 다음에 판례는 이렇게 이제 되는 요거 판례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헌법 공부를 완전하게 만점 맞겠다 하면은 판례 다 외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개념 없이 판례만 외워도 뭐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판례가 워낙 많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좀 난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개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 4,000개 정도 외우고 시험을 본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4,000개의 판례를 완벽하게 외울 수 있으면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근데 그게 아니라 4,000개를 완벽하게 다 외워놨다가 입력을 했지만 시험 현장에서 아웃풋이 돼야 된단 말이죠. 나를 떠올라야 되는데 채점할 때 이거 했는데 하고 떠오르면 소용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판례 양을 외우는 것을 좀 줄이는 그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념적인 것을 통해서 이 판례에서 좀 판례문을 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지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개념만 우리가 배우는 개념만 딱 떼놓고 헌법학의 체계를 잡겠다 이러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체계 없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이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만 우리가 부분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체계를 잡아놓고 그걸 형성한 다음에 판례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거를 양을 줄일 수 있는 개념만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구난방이에요. 사실은 이것저것 갖다 쓰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법대를 가서 헌법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대학 4년 동안 학사 과정에서 뭐 수박 겉핥기 이 정도 되고 근데 석사 과정에서 해서 하면은 조금 알게 된다. 박사 과정에서 뭔가 좀 보인다. 이 정도. 그러면 그게 보통 한 8년 정도 걸리는 이런 시간인데 그거를 해서 우리가 8년 동안 이거 해갖고 경찰 시험 합격할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 개념은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개념만 체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절대 좀 해서는 안 되는 거. 판례를 이 판례와 이 판례는 위헌이다. 이 판례 합헌이다. 유사한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꾸 어떤 탐구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건과 이 사건이 유사한데 판단이 다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다른가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논문감이에요. 논문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그거를 탐구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꾸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하다 보면 그게 또 이제 재미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개념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갖고 또 새로운 판례를 보니까 그건 또 아닌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배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판례는 이렇다, 이 판례는 이렇다. 자, 유사성 이런 걸 자꾸 탐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묶어드리는 거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유사하니까 공식을 하나 드리고 이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렇게 가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어떤 유사성을 찾고 개념을 찾아가지고 이거 아니냐 해서 일반화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또 새로운 판례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성 있는 이런 이제 공부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헌법 개념 요거는 요거 판례를 이야기하는 어떤 보조 수단으로서 하는 것이지 요거의 체계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찰 시험은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얼마나 만에 합격하려고 지금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지금 빨리 붙는 사람은 8개월, 10개월 이렇게 해서 붙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서 좀 많이 이제 수업에 적응을 못 하겠다 해가지고 혼자서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한다면 2년 정도,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되고 2년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장담 못 해요. 왜냐면 멘탈도 좀 많이 무너지고 체력도 좀 떨어지고 이게 여러 가지 여러분의 나이에 2년 동안 했는데 어떤 성과가 나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이제 슬럼프가 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그거를 또 이거 나가야 뭐가 이제 또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잡념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첫 해 1년. 2년째부터 복잡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안에 빨리 붙는다면은 이제 하고 빨리 붙는 방법은 이 학원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 8개월, 10개월 만에 붙는 사람들은 기본 강의서부터 그냥 특강 계속 꾸준히 들으면서 수업에 적응을 해야 돼요. 수업이 적응이 되고 복습이 되고 시간이 남는다. 그 시간에 또 공부를 추가한다. 그 사람 8개월 만에 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되고 근데 수업을 못 따라가게 되면서 자습 시간을 자꾸 늘리게 되고 뭔가 답답하고 자기 혼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제 한다. 근데 그 조건은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꾸준히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끈기가 있는 사람이면 2년 정도, 2년 안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좀 하고 수업을 좀 일단 맨 처음에 적응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하고 자습의 비중 요거를 잘 가져가야 되는데 일단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80, 그다음에 자습 한 20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그 비중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세요. 자습 시간에도 그 수업 시간 했던 거를 복습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고 그다음에 좀 회독차가 늘게 되고 하다 보면은 수업의 비중보다는 이제 자기 혼자 정리를 이렇게 하고 문제 푸는 연습하고 혼자서 하게 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업의 비중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처음에는 수업 80, 자습 20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자습 80, 수업 20. 그러니까 수업을 제로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마지막까지 이게 헌법이 왜 중요하냐면 최신 판례가 시험에 출제가 된다 말. 최신 판례가 나는데 최신 판례를 혼자서 헌법재판소 판례집 찾아가면서 그 혼자 공부할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뒤적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읽고 사건 기록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니까 2년 걸립니다. 꾸준히 그렇게 하면 2년 걸려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합격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2년 정도 최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근데 판례집을 제가 최신 판례집 계속 요약해서 드리잖아요. 그 특강에서 설명해주고 문제도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연습을 하면 쉬운데 왜 혼자 그걸 제가 몇 달씩 걸려서 하는 일을 혼자서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까지는 이제 수업의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유지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랑 코치랑 생각하면 돼요. 코치랑 운동선수가 코치가 이제 코치를 하죠. 근데 대회에 나가기 한 달 전에 코치를 그만둬요. 마지막 한 달은 네가 혼자 연습해라. 대회도 혼자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대회 날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날 다 체크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해야 될 거를 다 제기해주고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굳이 그거를 버리고 나 혼자 할래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는 좀 무모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여기 이거 중심으로 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수업에 들어오면서 지금 시점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정보를 계속 새롭게 습득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짧게 1년 안에 붙겠다. 아니면 이제 2년에 붙는 방법. 3년에 붙는 방법은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역사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1년에 붙는 사람의 습성은 그렇다. 2년에 붙는 사람은 공부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보여집니다. 그럼 강의를 좀 보면은 일단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요거는 A하고 B로 구성되어 있어요. A하고 B로. 오늘 하게 되는 게 B입니다. B고 A하고 B는 이제 왜냐면 기본 강의는 보통 2회독을 하세요. 2회독. 1회독만 하고서 뭐 특강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들어오게 되면 수업 못 따라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수업 맞춰주다 보면은 파이널 갔는데도 뭐 합격을 위한 수업이 아닌 이제 이런 기본 강의처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시험 본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이번에 붙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수준으로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회독수가 부족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런 수업에 들어오면은 그냥 헤매고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 앉아 있어 봐야 도움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은 안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기본 강의, 항상 모든 기본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질 때까지. 알아도 그냥 들으세요. 알아도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고 완전히 내게 체화가 되면 한번 암기했다가 이제 암기했어요. 그럼 완전히 내 거냐?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까먹을 수도 있고 감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 번 반복해서 완전하게 내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전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 강의랑 요 강의는 전체 전범위를 똑같이 회독을 하진 않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 두 번째 다 반복이 돼요. 중요한 파 인신의 자유, 정신의 자유 이런 거는 다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합니다. 근데 판례는 달라요. 여기는 홀수 판례, 여기는 짝수 판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청구권 여기서 있고 사회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엇갈려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해보면 알아요. 한 번만 해도 돼요. 굳이 두 번 하면 지루해진단 말이죠. 지루해지고 수업할 때 이제 다 아는 건데 이거 또 듣고 있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한 번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겹쳐 있다.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판례 OX입니다. 판례 OX 이거는 이제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보다는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판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다 풀어야죠. 그래서 최근 1, 2년 새에 출제된 기출문제들은 다 풀고 가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전문제. 실전문제하고 여기에 최신 판례가 들어가요. 최신 판례가 들어가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주에 개강한 이런 강의고, 실전 문제는 기출문제집을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모아서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최신 판례는 최근 이제 예전에는 최신 판례가 뭐 최근 1년간 발표된 판례 거기에서 좀 많이 나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거 보면 처음 보는 판례예요. 다른 기출문제에 없었단 말이죠. 근데 딱 보아서 이거 최신 판례인가 보면은 뭐 3년 전 판례고 5년 전 판례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3년 전, 5년 전에 판례인데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도 자꾸 나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최신 판례를 예전에 1년치만 했었어요. 근데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게 4년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치 하고 지난번 시험에서 3년치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또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에 넣어주고, 그리고 기출문제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기출문제 이거 다 풀고 그렇게 하고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다 들어갔고 최근 4년간 있었던 최신 판례 다 통틀어서 다 정리하고 가는데 거기를 어떻게 빠져나가요, 출제자가. 아니면 7, 8년 전에 있었던 최신 판례 한 번 안 난 판례를 내겠다. 그러면 성의를 인정해줘야죠. 지난번 경찰 시험에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4, 5년치.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20문제 중에서 18, 19개 이상을 맞아야 이제 합격선이 되는데 경찰이. 지난번에 경찰 6개 틀렸는데 합격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어차피 생각해 보니까 그 경향을 따라가서 준비한 수험생은 없을 것 같아요.
그전에 매년 1, 2년치 최신 판례 이렇게 하고 했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준비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4, 5년치 내면은 아무도 못 푸는 건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게 완벽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점수는 합격 점수 낮아졌지만 합격선에는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해서 꽉꽉 채워서 그렇게 공부해서 시험장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 처음 하시는 분은 이번 달 강의 B 들으시고 그다음에 다음 달 이어서 들으셔야 돼요. 한 달 쉬었다가 내가 복습하고 그 다음 달에 들어오겠다. 그럼 똑같은 강의예요. 똑같은 강의입니다. B를 계속 두 번 듣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어서 들어야 A 강의, B 강의를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B 강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재가 바뀌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지난달에 들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면은 좀 많이 달라져 있죠, 그죠? 그래서 판례도 많이 추가되고 텍스트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례를 어차피 텍스트에서 예전에 조금 이거 책을 만들 때 학술적으로 해서 어떤 이제 그 헌법학 개론 이런 데서 갖고 하다가 이제 뭐 쓰고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뭐 몇 년 지나도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그 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들 그리고 시험에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다 이제 실전 그 시험 중심으로 해서 다 넣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웬만한 건 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는 다 추가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거보다는 조금 더 좀 정리가 된 느낌으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 B 강의 이제 좀 시작을 할게요. 예, 헌정사 오늘 할 거는 헌정사랑 국조법입니다. 두 개. 헌정사, 국소법 요거 37페이지입니다. 기본서 37페이지에 준비됐어요? 예, 헌정사는 우리가 헌법 변천사 이 부분은 뭐 단순 암기입니다. 우리가 재헌헌법이 1948년도 7월 17일 날 공포가 되고서 총 9번을 바꿨어요. 그럼 우리가 10개의 헌법을 공부하는 겁니다. 10개 재헌헌법부터 1차, 9차까지 해서 10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우리가 요거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요 사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하고 단순 암기인데 요거는 오늘 수업을 하고 오늘 요번 주 안에 다 복습을 해서 완벽하게 한번 외우세요. 나중에 까먹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반복이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예요. 단순 암기. 많은 양의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을 통해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독을 하면서 완벽하게 외웠다가 내가 까먹겠다 하고서 이제 한번 외워놓고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하게 되면 또 반복이 되면 그때는 지금 처음 하는 것과 다른 또 레벨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표를 보면은 여기에서 외워 단순 암기 부분은 이 부분이 왼쪽 이제 왼쪽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발문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20하고 헌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러면 20하고 헌법의 3차, 4차 개헌의 헌법의 특징들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 다음 중 7차 개정 헌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다음 중 1952년 헌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다 문제가 이걸로 나오잖아요. 10하고 헌법, 7차 개정 헌법, 52년 개정 헌법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싹 다 외워져 있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공화국은 우리가 그 이미지만 잡아봅시다. 1공화국은 어떤 정권이에요? 이승만 정권입니다. 이승만. 2공화국은 이승만이 왜 물러났어요? 3.15 부정선거로 물러나고 그 다음에 4.19 혁명에 의해서 혁명정부가 들어섰어요. 그게 2공화국입니다. 그래서 2공화국은 4.19 혁명정부 짧았어요. 2년만 있었고 그 다음에 3공화국은 어떤 인물이 등장했어요? 박정희. 그래서 이제 5.16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게 되면서 2공화국을 붕괴시키고 3공화국을 실현시켰다. 4공화국은 누구예요? 그것도 박정희. 유신헌법.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죠? 유신헌법. 이게 이제 7차 개정헌법이 유신헌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공화국과 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해서 유신헌법이다.
5공화국 누구예요? 전두광. 그죠? 그래서 서울의 보험 전두환이 이제 5공화국에 해당한다. 8차 개정 헌법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6공화국이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주정부.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승만도 어떻게 보면 독재자고,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다 이제 군부 독재자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독재가 있었던 시대랑 민주정부가 있었던 시기를 두 개로 나누면 2공화국하고 6공화국 민주정부, 나머지는 좀 군부 독재가 있었던, 이승만은 물론 군인은 아니었지만 독재였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공화국 3, 4, 5까지는 그렇고 2공화국, 6공화국이 민주정부다. 이렇게 나눠놓으면 이제 거기에 맞는 성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냐 헌법위원회냐 이게 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느낌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재헌헌법부터 봅시다. 재헌헌법부터. 우리가 재헌하고 개헌하고의 차이는 알죠? 헌법을 재헌한다 하면은 헌법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만든다. 이게 재헌이고, 개헌은 있는 헌법을 고치는 거, 개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헌이냐 개헌이냐. 1948년도는 재헌이에요. 헌법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헌법을 만들 때는 보통 뭐 할 때 만들어요? 국가를 새로 만들 때. 국가를 새로 만들 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처음으로 만들 때, 이때 이제 재헌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가 있었다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된 게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1948년 8월 15일까지는 우리는 미군정이 지배했었어요. 지배하고, 미군정이 하고,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게 되면 모든 권한을 정부에게 이양하고 떠나겠다. 뭐 이렇게 하고서 이제 3년의 미군정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3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요거를 좀 보면 48년도에 이제 몰아서 했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한 해 만에 하고 남북한을 통과를 할 거냐 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48년도에 급하게 시작했습니다. 48년 5월 10일 날 50 총선거가 시행이 돼서 재헌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재헌의회. 그래서 헌법을 만들기 위한 의회, 국민의 대표기관을 구성을 했어요. 임기 2년입니다. 임기 2년. 그래서 선출하고 재헌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헌법을 확정했어요. 재헌의회를 통해서. 이게 7월 12일입니다. 48년 7월 12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재헌헌법은 재헌의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틀리는 선택지 출제됩니다. 여기는 국민투표는 없어요. 재헌헌법 만들 때 우리 국민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로 확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우리가 5차 개정 헌법 이후부터 있었던 일이고, 그 전에는 국회 의결만 하면 헌법은 개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 없이. 그래서 국민투표는 4차까지 없었다. 그 다음에 48년 7월 12일 이 날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날짜. 우리가 재헌절은 며칠이에요? 7월 17일. 그래, 7월 17일이 재헌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헌법을 만든 날인데, 그거는 국회 의결을 통과한 날이 아니고, 여기는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을 재헌절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의결을 통과한 날짜는 7월 12일,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공포한 날은 7월 17일. 그래서 공포일을 중심으로 재헌절로 기념하고 있다. 근데 12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중에 헌법 전문을 배울 겁니다. 헌법 전문에 관련된 문제는 그 일부분을 수정을 해요. 그래서 틀린 부분 찾는, 우리 숨은 그림 찾기 문제입니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날짜가 기록돼 있어요. 1948년 7월 12일 날 의결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서 재헌절은 17일인데 12일 틀렸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 국회 의결을 통과한 날, 그날 헌법 전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기록된 날짜는 7월 12일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월 12일 날 의결했고 17일 날 공포했다. 근데 공포할 때 국회의장이 공포한 거예요. 대통령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은 정부가 수립돼야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통령이 정부를 수립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헌법만 만들었어요. 지금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재헌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재헌의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걸 공포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국회의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이 사람 이승만이긴 해요. 근데 대통령의 신분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신분으로 공포한 것이다. 그리고 그다음 50 총선에 남한의 모든 정파가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 반쪽짜리 선거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야 한다라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는데 특정 정파만이 이제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7월 12일, 7월 17일 이거 잘 기억하시고 예,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어떻게 뽑게 되었는가? 그리고 여기 이제 조항을 제가 다 드렸는데 제가 그 밑줄 친 부분이나 설명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은 다 무조건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대통령이 있었고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있었고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제라고 하면 이게 직선이냐 간선이냐 제헌헌법부터 구자까지 쭉 읊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제헌헌법에서는 간선입니다. 국회에서 뽑았어요.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간선제였다. 대통령 간선제. 지금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고 있잖아요. 그건 직선제입니다. 그죠? 근데 직선제였을 때가 있었고 간선제였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헌헌법은 간선제다. 간선제는 어디서 뽑았는지 꼭 체크해야 돼요.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국회에서 뽑았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기명 투표를 했고 각각 선거한다. 각각이란 말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각각. 일단 이건 미국식인데 우리 대통령제는 미국식이에요. 근데 미국은 임기가 4년이고요. 대통령, 부통령이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과 부통령이 선거에 같이 출마해요. 러닝메이트로. 그리고 대통령 선거만 해요. 그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러닝메이트로 붙은 부통령이 자동으로 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 따로 뽑고 부통령은 따로 뽑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 선거하였다. 그 부분도 미국과 좀 다른 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부통령은 행정부의 전임이 그거까지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이고 1차 중임할 수 있습니다.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부통령 2번 하는 거예요. 2번까지. 그래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4년 임기에 2번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했는데 걔는 직선이고 우리는 간선이다.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게 좀 특이해요. 보세요. 대통령제에서 2인자를 두고 싶으면 부통령을 둬요. 그럼 우리 부통령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원내각 정부에서는 이제 행정부 수반이 누구냐면 국무총리.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무총리는 의원내각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제헌헌법에서는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예요. 한 정부에. 이렇게 있다는 게 좀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체계의 정당성이 좀 어긋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나 이런 개념이 없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어쨌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각 국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국무총리는 이렇게 뽑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3명이 등장했어요.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과 부통령은 각각 국회에서 선출하게 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승인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통령이 그 권한 대행을 하고 부통령보다 사고로, 뭐다란 말이 들어갔어요. 뭐다 사고로 인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하고 없으면 부통령이 하고 없으면 국무총리가 한다. 그래서 권한 대행의 순서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래서 1, 2, 3인자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부통령하고 부통령도 할 수 없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고리됐다, 그만두게 되었다, 그럼 탄핵이 되거나 이렇게 했다면 즉시 후임자를 선거한다. 즉시 후임자를 선거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권한대행, 쫓겨나면 이제 즉시 선거로 뽑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한참 작년 재작년에 대통령 고리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는 거 있어요. 다른 헌법에서는 이제 뭐냐면 고리가 되었으면은 임기가 뭐 1년이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선출을 해서 나머지 임기를 채우게 하고 임기 끝난 시점에 직선을 통해서 뽑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즉시 후임자를 선거하고 자녀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고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 못 채우고 4년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자녀 임기만 채웠어요. 새로 5년 시작했어요. 새로 5년 했잖아요. 그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헌헌법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즉시 뽑고 그다음에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 68조 국무원 있습니다. 국무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국무회의의 전 단계가 국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재헌헌법 때부터 제 4차까지 우리는 국무원 제도가 있었고요. 국무원. 그다음 5차부터 9차 현행까지는 이제 국무회의로 바뀌게 돼요. 국무원이 국무회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근데 중요한 거는 국무원은 의결기구예요. 얘는 국무회의는 심의기구입니다. 심의기구. 그래서 의결기구냐 심의기구냐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국무원은 의결기구, 그다음 국무회의는 심의기구.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결한다. 요 단어도 체크해야 돼. 의결한다. 그럼 의결기구랑 심의기구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되면 의결기구는 일단 국무원에서 의결을 하죠. 그러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그 결정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구속이 돼서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근데 심의기구, 국무회의에서 거기서 장관들이라든가 국무원들의 의견을 내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대통령은 거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어떤 심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다르게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기구냐 심의기구냐의 차이는 그런 거다. 그래서 국무원은 의결기구, 국무회의는 심의기구. 재헌헌법부터 4차. 4차까지면 몇 공화국이에요? 2공화국까지고 5차부터 9차까지 하면은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는 국무회의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근데 국무원의 참여자 좀 보세요.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그다음 국무위원으로 구성됐어요. 누가 빠졌어요? 부통령은 국무회의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통령은 제외된다. 부통령은 안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무원의 경우는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95조 국가의 수입 지출의 결산은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심계원. 우리가 심계원은 지금의 감사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치해요. 고맙게도. 심계원. 국무원일 때는 심계원이 있었고요. 국무회의로 바꾸면서 감사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정기관 이렇게 해서 심계원이었던 감사원의 전심이 이제 이게 심계원이고 이게 지금의 감사원이 되었다. 그래서 감사원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원이 뭐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 이거는 통치조직에 해당하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계원에서 감사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이제 행정부는 끝났어요. 행정부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회는 우리가 쟁점으로 전체 재헌헌법부터 9차까지 가면서 이게 단원제 국회냐 양원제 국회냐 요거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원제 국회는 국회가 하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국회 하나 있죠.
300명으로 구성된 그거. 양원제는 뭐냐? 미국이나 영국에서 있었던 상원 하원. 지금 그죠? 상원 하원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국회가 이제 두 개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그게 양원제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양원제였던 적이 있어요. 있고 단원제였던 적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재헌헌법은 단원제로 시작했습니다. 단원제였는데 우리가 양원제였던 적은 여기서 정리합시다. 양원제는 요거는 1차부터 4차까지. 양원제는 1차부터 4차까지. 1차 때 양원제 개정을 해서 4차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차부터 다시 단원제 해서 지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원제는 1차부터 4차.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민의원 참의원이라 해요. 민의원 참의원. 민의원이 하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참의원이 상원에 해당하는 이런 거예요. 하원은 항상 선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아요. 지역을 나눠서. 그 다음에 상원의 경우는 이제 특수한 어떤 방식으로 뽑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았고요. 참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원, 하원,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이제 두 개 양원제로 했던 적이 있었다. 1차부터 4차까지. 근데 중요한 건 규정은 1차부터 4차까지 있었어요. 규정은 있게 됐는데 구성이 된 거는 2차부터 4차까지.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1차에는 양원제로 규정이 돼 있었지만 단원제로 운영했습니다. 헌법과 다르게. 그래서 그거는 이따 사정이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1차 때는 양원제로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단원제로 운영하였다. 이걸 우리가 헌법 변천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다음 달 강의에 나올 겁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규정, 헌법에 양원제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1차부터 4차까지. 근데 1차 때가 1952년이에요. 그때 우리 전쟁이었지만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쟁 상황에서 양원제를 구성으로 선거를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냥 단원제로 간 겁니다. 그리고 헌법을 2차에서 개정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 구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양원제 있었고 나머지 다 단원제. 재헌헌법은 단원제였다. 이거. 그다음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었다. 국회의원은 당연히 입법부니까 법률안 제출할 수 있고요.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이거는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다, 있다는 거 말면 돼요. 이거는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나중에 또 보면은 이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도 마찬가지고 쭉 있어왔고, 그다음에 대법원의 명령규칙 처분심사권의 최종심사, 이것도 쭉 있어왔어요. 변함없이 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몇 개만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2요구권, 이게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요것도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죠. 그죠? 요즘에 뭐 핫하게 쟁점이 되는 상황이 그거잖아요. 뭐 자꾸 국회가 뭘 만들어 보내면 대통령이 거부한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었던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의가 있을 때 국회가 만든 법률안이 대통령이 이의가 있어요. 그럼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에 환부해서 국회에 제의를 요구한다. 그래서 제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권이 국회에 있었다. 이거 우리 통치조직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언제 있었다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가 국정감사는 거기 밑에 제가 표를 써놨어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있죠. 그러고 보면은 이 개념을 대충 잡으면 돼요. 일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는 것인데,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9월 1일에 정기국회 개원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최소 2주, 많으면 한 달 더 해요. 국정감사. 그러니까 18명의 장관들이 1년 동안 했었던 업무를 1년 전체 업무를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다 조사하는 거, 이게 국정감사. 그래, 국정조사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하게 되면서 필요한 내용만 조사하는 거, 이게 국정조사. 근데 우리가 국정감사 보세요. 국정감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신설, 폐지, 그 다음에 부활. 이렇게 했을 때
일단 국정감사는 재헌헌법 때 신설됐고요. 7차에서 폐지됐고요. 9차에서 부활합니다.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가진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폐지는 항상 7차. 7차는 아까 어떤 헌법이었어요? 유신헌법. 유신헌법 때 엄청난 이제 제도를 다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8차나 9차에 가서 부활시키는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폐지는 되는데 언제 신설돼서 7차 폐지돼서 8차나 9차 중에 언제 부활하는가 요거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데 국정감사는 재헌헌법 때 신설돼서 7차에 폐지됐다가 9차에서 부활합니다. 그럼 국정감사가 없던 시절은 몇 차예요? 7차, 8차가 없고 나머지 다 있다. 국정감사. 이제 근데 국정조사는 8차에서 신설됐어요. 그래서 9차까지 쭉 이어져 옵니다. 8차, 9차만 있는 게 국정조사예요. 그럼 8차 때는 국정감사는 없었죠. 국정조사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차에 와서는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7차 때는 국정감사도 없고 국정조사도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국정감사, 국정조사가 언제 있었고 언제 없었는지 이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6번 직무수행에 관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권,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있었다. 우리가 탄핵소추권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가 이제 고위직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임기직이에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중간에 이제 파면을 결정하는 거. 일단 탄핵소추는 국회가 하는 거고요.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열려요. 거기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국회에 탄핵소추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지금 얘기했어요. 됐어요? 이래도 했던 사람들도 이건 지금 처음이죠. 이거 듣다 보면은 이거 지금 아직 몇 페이지 안 나가고 뒤에 아직도 많이 남았고 막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외우라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멘붕 올 수 있습니다. 다 외워야 하는 겁니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외워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2시간 반이면은 한 번에 다 끝나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길게 늘어뜨려 설명하면은 그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시험 범위를 또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몇 차에 있었던 거다. 대략적인 내용만 좀 알면 되는 이런 내용이어서 이렇게 돼요. 이 많은 양을 암기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어요? 반복을 해야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봤죠. 그죠? 그럼 지금 뭐 속으로만 답변하세요. 제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제 이름을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지 못하는 데서 알려드리면 제 이름은 이동국입니다. 맞아요? 아니죠. 그죠? 아닌 건 아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내 이름은 이동국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축구 선수의 이름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에이 아니죠. 근데 몰라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는 거랑 모르는 게 중간적인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 상태가 존재해요. 이게. 제 이름은 권영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물어봐서 하면 또 이제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또 알려줘요. 한 8주차까지 해볼까요? 8주차까지. 매주 제 이름을 얘기해주고. 그러면 아마 여기 사람 다 알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반복을 해서 하면은 다 익혀져요. 이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처음 봤을 때 기억한 사람하고 8번 반복해서 기억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처음 보세요. 맨 처음에 기록한 사람은 그냥 관심이 있는 거죠. 아, 이름 정도는 내가 외워줘야겠다. 알고는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8번까지 반복해야 되는 사람은 아, 이름 뭐가 중요해. 그냥 수업이나 하면 되죠. 이름은 내가 뭐 전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7, 8번 반복할 때까지도 그냥 아유 알았어 이제 외울게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 사람을 8번 반복해야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외우는 거 이걸 한 번에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8번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이게 뭐 시험에 다 나오겠어 정말? 이거는 대충 해도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이거 다 외워서 하는 거면 나는 틀리고 말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외워요. 8번 반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체크하면서 이거 나올지도 몰라.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신경 써서 내가 한번 외워놔야지. 이거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만 2, 3번만 반복해도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다 나와? 이렇게. 예, 다 나와요. 다 나오고 지금 여기서 제가 모든 조항을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중간에 빼고 왜 이것만 설명하겠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겠어요? 시험에 난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시험에 났던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험에 났던 조항들 다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안 났던 조항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선별할 거예요? 제가 뽑아서 이렇게 조금 더 추가해서 이것도 좀 양이 많죠. 그죠? 근데 그거를 또 제가 선발해서 날지도 모르니까 이것도 공부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건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난 것만 하는 겁니다. 난 것만. 그럼 난 것만 하고 거기다가 한두 개 더 추가돼서 안 났던 거 추가돼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난 것 중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답을 찾아내면 그게 답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출제되는 문제를 다 우리가 준비해서 가지 못해요. 근데 났던 거를 다 완벽하게 가지고 가면 거기다 새로 추가된 4개 중에서 3개를 내가 알아요. 하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3개 중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답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3개 중에 답이 없어요. 모르는 게 답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났던 것들 중심으로 다 체크하고 이게 정말 나냐? 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원원법은 자세하게 하고 모든 원법이 이렇게 자세하진 않아요. 재원원법 1시간 정도 넘게 되고 나머지는 그 9개는 1시간 반 만에 다 끝나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법원, 사법부 들어갔습니다. 지금 행정부 했고 그 다음에 입법부 했고요. 사법부, 법원, 헌법위원회, 탄핵재판소 이런 것들이 있는 기관이에요. 일단 대법원은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지게 된다. 요거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요거는 지금 이제 저거예요. 이거는 재헌헌법부터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헌법위원회가 있습니다. 헌법위원회. 우리가 헌법위원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세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통령은 법관이에요, 정치인이에요? 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그죠? 이 위원장을 하고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 이렇게 되면 법관 5명, 정치인 5명. 총 11명이죠. 11명 중에 6명이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이 위원회가 헌법재판을 한다면 법적 판단만 하겠다는 거예요? 정치적 판단도 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정치적 판단까지 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얘는 그래서 정치적 판단까지 하는 것이 이제 헌법위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밑으로 좀 먼저 가서 요거 먼저 정리합시다. 요거를 일단 잘 정리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공화국별로 해서 6공화국까지 위헌 법률 심판 기관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잘 보세요. 위헌 법률 심판은 헌법을 위반한 법률을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헌법위원회가 있을 때가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거 구분은 쉬워요. 어떨 때 헌법위원회고 어떨 때 헌법재판소인가? 헌법위원회 지금 구성에 누가 들어갔어요? 정치인이 들어갔죠. 정치적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이 다 법관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법적 판단만 하겠다. FM대로 보겠다.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그 위원으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독재 권력자 입장에서는 헌법위원회가 편하겠어요? 헌법재판소가 편하겠어요? 헌법위원회. 내가 헌법적 위반했다 하더라도 내 꼬봉이 부통령이 가서 결정해 놓을 거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헌법위원회가 편하죠. 1공화국 헌법위원회, 그 다음에 4공화국 유신헌법 헌법위원회, 전두환 헌법위원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헌법재판소 하는 거는 2공화국 4.19 혁명정부, 그 다음 6공화국 6월 민주화운동정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돼요. 3공화국의 박정희 대구법원 이거는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대법원. 대법원은 그래서 이거는 헌법위원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느닷없이 대법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는 조금 설명할게요. 우리가 법 문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륙법 문화가 있고 영미법 문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대륙법은 주로 독일법을 얘기하는데 헌법재판기관을 따로 두는 거예요. 헌법위원회가 됐든 헌법재판소가 됐든 법원과 구분되는 헌법재판기관을 따로 두는 거 대륙법의 영향이고, 영미법은 그냥 대법원이 헌법재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대륙법 영향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근데 이때 대법원을 통해서 위헌법률 심판한다는 거는 영미법의 전통이 살짝 들어온 적이 있었다. 요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의미가 좀 굉장히 큰 이런 부분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이거 1공화부터 6공화까지 이미지 잘 잡아놓고 그 이미지대로 구성하면 돼요. 그래서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헌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이거 잘 정리하고, 근데 3공화국에서는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면서 대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담당한 적이 있었다. 그거는 영미법의 전통이 살짝 들어왔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요거. 그다음에 탄핵 심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하고, 헌법위원회가 있으면 헌법위원회가 하고, 헌법재판소가 하게.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기관이 주로 탄핵재판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데 1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는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었다. 그래서 헌법위원회가 탄핵심판을 담당하지 않고 탄핵재판소를 따로 두고 있었다. 근데 3공화국에서는 어차피 헌법재판기관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탄핵심판위원회를 따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있는데도 탄핵재판소를 따로 뒀다는 게 중요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에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탄핵심판에서는 여기 1공화국 때 탄핵재판소가 따로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어야 돼요. 헌법위원회냐 헌법재판소냐 요거 잘 체크하고. 그래서 헌법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탄핵재판소를 따로 설치했다라는 거 중요하게 알아놓고,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또 재판관의 직무를 하고 있고, 대법관 5명, 국회의원 5명에서 헌법위원회랑 구성이 비슷해요. 이렇게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통치조직은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기본권 들어가겠습니다.